안녕하세요. 오늘 특강 문장에 대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0페이지이고요. 문장에 대한 해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이에요. 1번에서 주어의 형태와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복습 한 번만 하고 가도록 할까요? 교과서에서는 페이지 56페이지에 있었고요. 교재 56페이지.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으로서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을 주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어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기역과 니은에서 주어는 명사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라고 하는 게 뭔지 혹시 기억나요? 구라고 하는 것은 구는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구라고 했었거든요. 문장 자체 내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역에는 기역의 주어가 어딨죠? 찾아보세요. 네, 여기에 있어요. 나는 일을 끝냈다야. 나는 이라는 이 주어를 도를 집어넣었는데 이 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보조사예요. 은는 만도 조차까지. 저 지금 거의 3주에 걸쳐서 보조사 설명하고 있죠? 은는 만도 조차까지.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는요. 여기에서 기억에서 주어는 나는 대명사잖아. 대명사의 은는 만도 조차까지. 얘가 보조사거든. 대명사에 보조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기억에서 주어는 대명사에 조사가 붙은 형태예요. 명사구는 아닙니다. 니은도 볼게요. 니은에서 바깥이 어두워. 어둡다. 바깥이 어두운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가 바깥이라는 걸 찾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바깥은 명사야. 그죠? 그 다음에 은는 만도 조차까지가 아니라 이는 가, 깨서, 에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주어의 격을 나타내는 거 주격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니은에서의 주어는 명사에 주격조사가 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 둘 다 명사구하고는 상관이 없었으므로 1번은 틀렸네요. 그 다음 2번으로 할게요. 기역과 디귿에서 격조사가 근데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고 있다? 얘는 보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역은 틀립니다. 디귿 볼게요. 신임 장관은 참석합니다. 신임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은은 뭐예요? 은는 만도. 얘도 보조사죠. 둘 다 격조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2번도 틀렸네요.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니은과 디귿에서 니은 보시면 니은에서 얘요.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이다. 바깥이 어두워요.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장관은 참석합니다. 장관이 참석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작의 주체가 가능하겠네요. 동작의 주체가. 그런데 니은에 보면 바깥이 어둡죠. 바깥이 어둡다라고 하는 건 상태의 주체예요. 상태의 주체. 이게 동사냐 형용사냐를 나눠주는 가름이거든요. 어둡다는 상태의 주체고요. 참석하는 것은 동작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동작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겠죠. 4번으로 합니다. 4번에서 디귿을 보면 주어는 체언구시를 하는 구에 조사가 붙었대. 좀 구 나왔네요. 그럼 디귿에서 신임 장관은 여기 한번 봅시다. 얘가 주어니까. 그러면 신임 장관은에서
얘는 조사가 붙었다 해서 조사가 붙었네요. 은는만도 보조사가 붙었고요. 신임이라고 하는 건 명사예요. 이 명사에 장관이라고 해서 명사죠.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붙어서 이게 바로 명사구다. 체언구시를 하는 구가 바로 명사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사구가 들어간 게 맞네요. 리을 한번 볼까요? 리을을 보면 새 컴퓨터가 하면서 가가 들어갔죠. 이가께서 해서 격조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새는 관형사예요. 관형사의 컴퓨터라는 명사. 그래서 새 컴퓨터라는 명사구가 됐네요. 그 디귿과 리을이 주어가요. 명사구에 붙은 조사. 하나는 디귿은 보조사, 리을은 주격조사가 붙은 형태가 맞습니다. 4번이에요.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에서는 주어가 2번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새 컴퓨터가 고물이 하면서 지금 주어가 2개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컴퓨터가 라고 하는 건 얘가 주어가 맞잖아. 근데 되다 아니다 앞에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보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2번 쓰인 게 아니라 주어는 한 번에 보어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제 4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4번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를 제외하고 필요한 문장 개수가 몇 개이냐를 배웠었죠. 그 서술어의 자릿수예요. 자, 보기의 기억 미음에 대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기 볼까요?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래요. 자, 그러면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몇 개이냐? 그런데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대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볼까요? 살다가요.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타고 있거나 비치고 있는 상황. 바람 때문에 불씨가 다시 살았다라고 되는데, 자, 이 살았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주어부터 찾으세요. 불씨가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불씨가 살았다.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한 자릿수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 이 한 구절로 글이 살았다. 그러면 살았다. 여기서 필요로 하는 그대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살았다의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글이 살았다. 한 글자예요. 한 글자가 아니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개입니다. 글이 살았다. 더 이상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없어요. 그 다음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살았다 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살았어. 주어죠. 그는 벼슬을 살았어. 목적어입니다. 꼭 필요해요. 주어랑 목적어가 들어가서 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 노타.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지 아니하다에 관련된 놓았다. 그러면 이 놓았다가 이제 몇 개 필요한지 보도록 할게요. 그는 놓았어. 뭘 놓았어? 일손을 놓았어. 그는 일손을 놓았어. 잠시는 생략 가능하죠. 얘 두 자릿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타. 잡거나 쥐고 있던 형체를, 물체를 일정한 곳에 놓았다. 이 놓았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형은 놓았어. 어디에 놓았어? 책을 놓았어. 어디에 놓았어? 책상 위에 놓았어. 형은 책을 어디에 놓았는데? 책상 위에. 얘가 바로 필수 부사어야. 꼭 필요한 부사어라고요. 그래서 얘는 세 자릿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1번으로 갈게요. 기억은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자리 서술어군. 네, 주어만 필요로 하는 한자리 서술어가 맞습니다. 두 번째, 니은은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사가 어딨냐면 부사어가 이 한 구절로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한 구절로 살았대. 이게 부사어거든요. 근데 이 부사어는 사실 생략이 가능하죠. 글이 살았다. 글이 살아있어. 글이 살아있어. 이것만 해도 되는데 한 구절로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부사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번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맞습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세 자리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어의 자릿수가 몇 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기에는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몇 자리 서술어인지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봐라.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것을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 하나만을 필요하는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고 주어 목적어, 주어 보어, 주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두 자리라고 하고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요구하는 걸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 애기들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두 자리 서술어 잠깐 볼게요. 주어는 항상 들어가죠. 그리고 모두 들어가요. 목적어, 주어와 보어, 그리고 주어와 부사어. 뭔지 알겠어요? 목적어, 목적어, 보어, 필수 부사어. 목적어하고 보어는 주성분이죠. 그리고 필수 부사어는 생략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 세 자리 서술어에는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 다 얘네들이 뭐라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목적어, 부사어. 그러니까 주어는 항상 가지고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게 잘랐다. 주어 들어가죠. 그는 요구를 잘랐다. 얘는 주어, 목적어가 필요하네요. 그는 요구를 잘랐어. 그는 사과를 잘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진영아, 주어. 이것 좀 아버지께 드려라. 드려요. 누구한테 드려야 돼? 아버지께 드려. 무엇을? 이것 좀. 확인하셨어요? 얘는 필수 부사어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께는 필수 부사어예요. 주어는 어디 있어요? 진영아. 이게 왜 주어냐면 진영이 가. 되셨습니까? 진영이 가.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이것 좀 가져다. 이것을 가져다. 진영이는 이것을 아버지께 드리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 좀은 사실은 이것을 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치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부사어가 되겠죠. 세 자리예요. 그러니까 드리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너네가 말을 만들어 보면 돼요. 이 드려라를 가지고. 드려볼까요?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께 주어, 선물을 목적어 드리다. 이렇게. 얘는 두 자리네요. 세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네.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다. 선생님께. 네. 그러네요. 내가. 이러면 세 자리가 되죠. 내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다. 그러면 세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리다라는 단어는 두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항상 세 자리인 거야. 내가 선생님께 선물을, 내가 선생님께 부사, 선물을 드리다.
세 자리. 그래서 이게 몇 자리인지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학생이 갔어. 주어 하나만 필요한 한 자리예요. 피었어. 뭐가? 꽃잎들이. 이것도 한 자리예요. 넣었다 볼까요? 자, 주어 찾아요. 그녀는 넣었어. 어디에? 물에. 무엇을? 발을 넣었어. 그녀는 물에 발을 넣었어. 그러면 주어, 부사어, 목적어가 필요하는 세 자리네요. 자, 이제 답을 찾아볼까요? 뾰뿅 나왔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갈 거예요. 아직 절을 안 배워서 6번은 안 합니다. 문장 성분의 특징. 자, 문장 성분을 저번 주에 배웠으니까 문장 성분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기역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그녀의와 디귿의 큰는 모두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볼까요? 그녀의 마음, 그 다음에 큰 사랑. 네, 명사를 수식하는 게 맞네요.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갈게요. 기억에 곱더라는 주어의 상태를, 곱더라, 주어의 상태를, 그 다음에 디귿에서 주신다는, 디귿에서 주신다, 얘는 주어의 행위를 하는 성분이다. 그럼 곱더라 한번 볼까요? 곱더라를 보면 그녀의 마음이 곱죠. 주어의 상태. 마음이 고와요. 주어의 상태 드러났습니다. 디귿에 주신다는 주어의 행위. 할머니께서 나한테 사랑을 주시는 거잖아요. 할머니께서는 사랑을 주십니다. 주어의 행위를 성수라는 성분이 맞습니다. 자, 이제 3번. 비단결처럼과, 우와, 지울게요. 비단결처럼과 나에게는 모두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속 성분이다, 생략이다 라고 되었는데, 비단결처럼은 딱 봐도 생략이 가능하죠. 마음이 고와, 얘는 생략도 가능하네요. 근데 주신다는, 선생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목적어 주신다. 그럼 뭐가 필요해? 항상 나에게라는, 누구에게라는 부사어가 필요해. 얘는 필수 부사어가 되는 거야. 할머니께서만 큰 사랑을 주셔. 누구한테? 나에게.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얘는 가능한데 얘는 안 돼요. 답이 3번이네요. 4번. 윤주야를 보면, 윤주야, 얘는 명사와 혹격조사가 결합한 형태는, 명사 윤주야, 혹격조사가 결합한 형태에는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을 쓰인다.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독립어거든. 윤주야, 독립어로 사용됐어. 그래서 얘도 맞네요. 니은에 그 사람과, 이 사람과 디귿의 할머니께서만 예로 보아서 주어는 조사 없이 혹은 주격조사와 복격조사 모두 결합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은 주어는 조사가 없죠. 얘만 보더라도 조사가 없었어. 혹은 깨서 얘가 주격조사야. 많은 은는만도 조자까지 보조사죠. 가능합니다. 5번도 적절하네요. 8번으로 갈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형이 동생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 해서 이 주었다가 왜 세 자리예요? 학생이 바보네요. 그냥 만들어 보면 될 것을. 근데 여러분들은 똘똘이들이니까 그냥 만들어 볼까요? 주었다? 누가 줄까? 선생님이 줄까? 선생님께서, 그러면 누구에게 줄까?
우리 현서한테 줄까? 현서에게 무엇을 줄까? 현서는 똥 좋아하니까 똥 줄까요? 똥을 주다. 네, 현서가 매우 즐거워하고 있겠네요. 아, 선생님 이러면서. 네, 그러면 이 주다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몇 자리가 나와? 하나, 둘, 셋, 세 자리가 나와.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주어요. 얘는 부사어요. 얘는 목적어요. 이렇게 세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굳이 안 보더라도 세 자리구나. 그래서 부사어가 필수 성분으로 사용된 예로 어떤 것들이 있니? 근데 지금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걸 찾을 거야. 그러면 이제 문장을 다 한번 뜯어봅시다. 우리 현서 똥을 좀 지우고 할까요? 현서 똥을 지우고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닮았다 볼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와? 할아버지와 닮았어.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왜? 아버지는 닮았어. 누구랑? 할아버지와 닮았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로도 닮았다를 가지고도 말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 닮았다. 한번 볼까요? 우리 찬우는 정원이와 닮았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항상 정원이와 할아버지와 이렇게 필수 부사가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 대했다 한번 볼게요. 그는 사람을 친구처럼 대했다. 뭐뭐처럼 대했다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는 친구를 아들처럼 대했다. 이런 식으로 필수 부사어가 들어가야 되네. 세 번째, 나는 다퉜어. 동생과 다퉜어. 동생과 다퉜어요. 얘도 필수 부사어 꼭 들어가야 되죠. 나 혼자 다툴 수 없잖아. 내 자아가 또 다른 내 자아하고 다투는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내 자아와 다투더라도 두 개네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았다부터 볼게요. 삼았다. 그녀는 딸을 며느리로 삼았어. 그녀는 딸을 삼았다가 아니라 그는 딸을 어떻게 삼았어? 며느리로 삼은 거지? 네. 그 다음 4번 보시면 큰 삼촌은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큰 삼촌은 변호사가 되었어. 근데 변호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부사어가 아니잖아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보어요. 답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은 문장 성분에 대한 특강 해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 필기도 굉장히 좀 잘 해오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것도 잘 푸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하고 약속 하나만 해요. 해설만 보지 말고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해설을 보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성과가 발전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해설만 보지 말고 먼저 풀어보고 해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목요일날 만나도록 할게요.